네, 지금 이 시간부터는 김태현 변호사, 김관옥 개명대 교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한 주 정치 뉴스 헤드라인 이걸로 도배가 됐습니다. 청와대 일괄 살표. 정치부 기자들도 이게 일괄 살표 이렇게 낸 적이 거의 없는 걸로 기억을 해서 굉장히 당황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내내 관련된 내용 많이 접하셨고 또 교수님 나름대로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다주택자 본인들이 말하기에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뭔가 이런 종합적인 자기네들 논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책임을 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맞는 겁니까? 이렇게 그 참모진들이 일괄적으로 사표를 내는 거.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일괄 사표 이런 것들이 인사 조치된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책임을 묻거나 이런 형태의 어떤 인사 조치가 없었는데 지금 이 상황은 일종의 이제 책임을 이제 통감하고 스스로가 사의를 표명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인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인사의 명분은 이겁니다. 종합적인 책임을 지겠다. 그러니까 다주택자에 한해서 이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여건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뿐만 아니라 박원순 전 시장 문제라든가 윤미향 의원의 문제, 거기다가 이제 국회 일방적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실은 국민적 불만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좀 책임을 지는 과정을 이번 인사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 가겠다. 그러니까 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이런 거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에게 뭔가 인적 쇄신의 어떤 계기를 만들어서 이 국정이라든가 이런 국면을 좀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좀 제공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이번에 사표를 낸 면면을 좀 살펴보면 6명 중에 3명이 다주택자입니다. 변호사님. 네. 6명 중에 3명이 다주택자고 또 노 실장은 강남부동산을 내놨다고 하지만 아직 실거래가에 등록은 안 됐더라고요. 아직 팔았다. 그래서 등기가 완전히 상대방이 넘어갔다는 얘기는 없고, 김주호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잠실 아파트들을 시세보다 높게 내놨다라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매물을 철회했다고 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는 저 낭편은 잘 모를 수 있다. 이런 반응을 내놔서 굉장히 좀 비판도 많이 받았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인사를 통해 가지고 인사 교체를 통해서 새물로 어떤 진용을 짜서 새롭게 나아가는 거. 그건 항상 있는 일입니다. 근데 보세요. 청와대 구성을 보시면 3실장 체제입니다. 인사실, 비서실, 정책실, 안보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비서실 쪽에 있는 비서실장 그 밑에 5명의 수석이 일괄 사표 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 부동산 논란을 정무적인 관점에서 이거 정무적인 관점에서 뭔가 정무적인 관점에서 대응이 잘못됐고 어떤 대국민 홍보도 잘못됐고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다라고 하면 비서실장 산하 수석들 다 바꾸는 게 맞죠. 근데 이게 부동산 정치가 아니라 부동산 정책이 잘못돼서 이렇게 지금 여당과 대통령 지지도가 조금 하락 국면에 들어갔다라고 판단이 들면 그러면 비서실이 아니라 정책실을 손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상수 정책실장 산하에 있는 경제수석이라든지 이 주무부서 부서인 김현미 장관이라든지 이 부동산 정책에 관련 있는 사람들을 손을 대야 되는데 그건 그냥 놔두고 지금 어디가 손 보는 거죠? 정무라인에 손을 본 거예요. 과연 이걸 청와대라든지 또는 노영민 비서실장이 현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어디 있다고 짚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저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저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 정권이죠. 전 정권 이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근데 어떻게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정책실이 경제 정책을 주도하는데 정책실은 오히려 사의가 없고 비서실에서 이렇게 5명이 일괄 사의를 하느냐 좀 의아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문제만 갖고서 이번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저는 지금 노영민 실장과 5명의 수석이 시작되는 것이지 인적 쇄신의 시작인 것이지 끝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책실, 지금 외교안보실 같은 경우 요번에 교체가 됐기 때문에 거기는 교체 요소가 별로 없다고 봐요. 하지만 정책실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동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연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도 인적 쇄신의 어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각까지도 전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8월 말에 우리가 알다시피 민주당 전대가 있어요.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된다면 내각, 청와대, 당 모든 이제 새로운 진영을 짜가지고 후반기 문재인 정부의
어떤 국정을 운영해 나간다는 차원에서는 지금이 인적 쇄신의 시작인 것이지 마무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런 집단 사표 과정의 영향에는 부동산 논란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청와대 해명이 좀 매끄럽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평론가님. 네, 예를 들어 김조원 민정수석 같은 경우 이제 다주택자였습니다. 강남에만 집이 두 채가 있었는데 그중에 잠실 아파트를 주변 시세보다 2억 원 높게 내놨다는 보도가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팔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청와대에서 남자는 부동산 가격 이런 거 잘 모른다. 이런 식의 해명을 해놓았거든요. 결과적으로 그 책임을 김조원 수석의 배우자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냐. 이게 어떻게 청와대의 해명일 수 있느냐. 오히려 비판 여론이 더 커진 바가 있었죠.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사실상 청와대 내부적으로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조원 민정수석 사이에 갈등이 불거진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제기되었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도 문제고 이 청와대 고위 참모들의 다주택 여부도 문제지만 그것을 국민들에게 풀어가는 해명의 과정에서 오히려 청와대가 내부 참모들과의 사이에 갈등도 키우고 국민들의 신망도 잃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결과적으로 이 논란을 수습하기 위한 방식조차도 더 큰 논란을 낳아버린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 사의 표명이 책임지는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국민들보다는 결과적으로는 집 팔기 싫어서 사표 내겠다는 것 아니냐. 청와대의 수석 자리나 실장 자리보다는 강남의 집 한 채가 더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국민 여론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훨씬 더 높아 보이기 때문에 네. 이걸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과정조차 매끄럽지 못하고 의도한 것과 달리 오히려 청와대 참모들의 부동산 논란은 사의 표명으로 인해서 더 크게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 청와대의 정무적 판단이 사실상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정책실의 책임도 당연히 배제할 수 없겠지만 정무적인 부분을 컨트롤하는 비서실의 책임 역시 매우 중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방금도 이제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집을 팔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때 김조원 민정수석과 뭔가 악연이 있어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거든요. 어떤 얘기인지 과거 영상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그 직접 나오시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 당무감사원에서 특별히 아무도 온다 그랬는데 성실하게 답변했어요. 노영민 의원은 예산국회가 열리고 있는 과정에 콘서트를 열었던 것과 이후에도 위원회관에서 일부 책을 판매한 것은 당의 품위뿐만 아니라 본인의 품위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당 윤리심판원에 엄중한 징계를 요청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예, 김조원 당시 민주당 전신이죠.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무감사원장이 얘기한 건데 이 북콘서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북콘서트가 아마 시집 강매 의혹 관련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사건이 2015년에 있었는데요. 예상국회가 열릴 때 이제 일종의 출판 기념회를 해요. 그러면 예상과 관련된 이제 많은 분들이 와서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것이 논란이 돼가지고 당무원장인 김조원 당시 원장이 이것을 지적했던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악연 때문에 그런 관계 때문에 이번에도 또 뭐 이런 인사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석을 하는데 저는 과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왜냐하면 인사에 관련한 모든 그 어떻게 보면 실무 책임자는 대통령이 모든 걸 결정하지만 그 아래 실무 책임자는 비서실장이거든요. 그러면 김조원 민정수석이 사실 민정수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관계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것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민정수석 될 때 아마 먼저 실장이 노영민 실장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요인은 작동한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참 이제 집단 사표를 놓고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질 것 같은데 이거를 사표를 다 수리하자니 또 모두 유임하자니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변호사님. 네.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무게가 실리는 게 일부 인사만 조건부 유임을 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세요? 이런 일이 있으면 여러 가지 관측들이 나오죠. 이제 결과는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고 주초되면 대통령의 어떤 입장 발표가 나올 것 같은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 사표 수리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사표가 제출된 건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으나 지금 상황에서 뭐 얘기 나오는 게 노영민 실장하고 예를 들어서 김혜석 인사수석 뭐 사표를 반려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 뭐 김혜석 인사수석 뭐 그렇다 칩시다. 여기서 만약에 노영민 실장 사표 반려하잖아요.
더 희한한 얘기가 이건 신임을 하는 것이거든요. 대통령님, 제가 대통령 보좌를 잘못하고 부정성 때문에 여론이 안 좋고 대통령님 지지도 떨어지고 여당 지지도 떨어지고 더구나 더 개인적으로는 반포 아파트 문제도 있으니 제가 사표를 내고 물러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사표 반려했다. 그럼 뭐죠? 이건 노영민 비서가 힘을 실어주는 거라고요. 이러면 더 웃기는 결과가 나온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딱 핀셋으로 자 그러면 민정하고 홍보하고 정무만 셋만 받고 하고 경제를 먼저 했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실장 산하 5명의 수석에 모두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물러나겠습니다 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는데 대통령이 그중에서 몇 명, 특히 실장만 당신은 잘했으니까 그냥 가라고 신임을 한다? 이걸 이렇게 됐을 때 시장에 주는 메시지는요. 굉장히 아주 혼란스러운 메시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이상 전원 교체하는 게 맞는 거다. 그리고 앞서 김관욱 교수님도 지적하셨지만 저도 지켜볼 건데 정책 라인하고 내각도 손대는 게 맞다. 만약에 경제라면 김현미 장관, 홍남기 부총리, 그다음에 김상조 정책실장, 그다음에 이현승 수석까지 부동산과 관련 있는 경제 라인 그대로 놔두고 이 정무 라인만 손을 댄다라고 하면 어떤 메시지냐면 우리는 부동산을 정책으로 보지 않고 부동산을 정치로 봅니다라는 메시지예요. 왜? 정책은 맞으나 다주택 참모들이 집을 안 팔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 질문에 대해서 남편은 잘 몰라요 라는 이런 대응을 하고 이 정무적으로 홍보적으로 이걸 잘못해서 우리가 지금 언론과 여기 매를 맞고 지지도가 떨어지는 거지 정책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야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잘 다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김관욱 교수님 예상처럼 정책실과 경제 라인도 손을 댈 거로 봅니다. 만약에 손을 대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여당과 청와대의 지지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제가 좀 궁금한 건 이제 김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보면은 대통령의 고심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참모진이라 함은 대통령에게 이런 고심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책임을 좀 지우는 모습, 이런 모습이 좀 연출이 돼서 이게 맞는 것이냐. 비서진과 참모진은 숨소리마저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에 대해서 좀 이렇게 무리를 일으킨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지난 몇 달 동안을 본다 그러면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면 이 참모진들이 그걸 문제 해결적인 어떤 역량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문제를 심화시키고 부담을 대통령에게 지우는 그런 효과들을 많이 보였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아마 다 사의를 표명했던 것 같은데 지금 비서실장이 유임되는 것이냐 저는 유임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유임된다는 얘기가 나오냐면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실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장이 먼저 바뀌든 나중에 바뀌든 그래야지 인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유임 얘기가 나오지만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인사를 하고 나서 바뀔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아니면 먼저 실장을 바꿔가지고 실장 중심으로 새로운 인사를 하든가.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의 방식으로 인사가 처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참 인사도 인사지만 민심 걱정도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지금 이제 여당에서 임대차 3법, 부동산 세법 다 강행 처리를 하고 나서 이 민주당의 지지율을 보면 좀 심상치가 않아요. 네, 여러 여론조사 데이터가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과거에 비해서 조금 꺾이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흐름을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내부에서도 생각보다 여론의 반발이 거세다. 이 부동산 문제나 임대차 3법 문제, 이 176석 가지고 밀어붙였던 것이 오히려 후폭풍을 지금 불러일으킨 것이 아니냐는 그런 고민이 깊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비공개 만찬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우리가 절차적으로 좀 미안한 부분이 있었다. 임대차 관련해서.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면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는 비화까지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밝혔는데요. 사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의 전국에서 마음먹으면 통과시키지 못할 법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법안 같은 경우도 거대 여당의 힘을 발휘해서 통과시켰는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뜨거 대입맛을 본 셈이죠. 남아있는 과제들이 공수처법도 개정안 나온 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문제,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야당의 동의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 두 가지 큰 산 앞에서 이번에 경험을 미루어 타산지적 삼는다면 부동산법처럼 강행하기만은 조금 어려워진 전국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미 야당 같은 경우는 임대차 3법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여당에게 지금 단단히 화가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남은 두 공수처나 행정수도 이전 같은 주요한 이슈에서 과연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여당에게는 큰 숙제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고 청와대 입장에서도 지금 사의를 수리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인 진퇴양난의 형국에 빠져있기 때문에 앞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참모들이 오히려
짐을 주고 있다는 인식에 상당히 동의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도 이 같은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서 더욱더 깊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민주당 지지율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이게 부동산 입법 관련된 얘기라는 거를 뭐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전언에 따르면 김태년 원내대표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근데 전세 가격이 뭐 역대 최다 엄청 올라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면 결국은 여당에서는 계속 이 뭔가 이 부담, 책임을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 정책 어떤 실패 가능성에 대한. 그렇죠. 임대차 3법의 핵심이 이제 2+2잖아요. 그러니까 4년 동안 한 분이 계속해서 갱신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감안하고 이제 초기 단계에 이제 처음에 계약할 때 굉장히 높은 폭으로 임금을 즉 전세가를 올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세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일정 부분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지금 정책 결정자들이 그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올라간 부담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정부가 보호하려고 하는 세입자의 부담으로 간다는 것 확실히 인지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을 좀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이 정책 중에서도 임대사업자 관련한 이 주택 정책이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 혜택을 취소한다고 했다가 반발이 거세지니까요. 변호사님, 네. 일부 혜택은 또 다시 냅둔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정책에 사실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고정된 대책들 많이 나오고 그 대책이 실시됐을 때 발효 시기가 예를 들면 소급하는 것도 있고 소급하지 않는 것도 있고 향후에 실시하는 것도 있고 바로 실시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법이 통과돼도 언제부터 내가 거기에 해당되는지를 지금 세무사나 부동산 전문가 공인중개사 잘 모른다는 거예요. 워낙 대책들이 많으니까 많이 예. 쏟아져 나오니까. 그런데 지금 이 임대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원래 혜택을 줬었잖아요. 이번에 안 준다고 그랬다가 반발이 나오고 또 소급해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좀 일부는 줘볼까 하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부가 시장에 아주 개입을 안 하고 그냥 니들 마음대로 시장 마음대로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시장에 개입하는 정도가 너무 지나치면 그게 그 정책을 통해서 달성하라고 또 숨기는 것보다 역기능이 커지기 마련이거든요. 지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딱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조금 일관성 있는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정책이 좀 나와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부동산 정책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공급 대책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공급 대책 발표를 했는데 현장,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공감을 못 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대표적인 게 이제 공공 재건축인데요. 뭐 예. 용적률을 상승시켜주고 고도 제한을 35층에서 풀어서 50층까지 짓게 해주는 대신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초과 수익에 대해서 대부분 정부가 가져간다는 겁니다. 50에서 70% 정도를 기부 채납 받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 조합 입장에서는 사실 이득은 없어요. 뭐 건축비가 절감되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에게 들어오는 이 이득은 없는데 오히려 세대수만 늘어나게 되면서 거주 편의성은 떨어지게 되고 임대단지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조합원들 입장, 원거주민 입장에서는 반기기 힘든 조치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 등을 통해서 시장을 찍어 누르려 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데 이번에 공급 대책 같은 경우도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대상인 조합원들이나 시장의 어떤 순수한 욕망 이것 우리가 무조건 죄라고 탓할 수만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이끌어 가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풀어주는 대신에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임대 세대를 더 많이 내놓아라 이런 식으로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정책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10개의 이 재건축 조합 가운데 9개 이상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만큼 공공재건축을 통해서 공급 효과를 내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미 발표한 정책을 지금 뒤엎으면서 조합의 이익을 더 많이 안겨주자니 지금까지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는 또 다른 부분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현우 의원 같은 경우 최고위원 후보이기도 한데 본인들이 국회를 장악한 4년 동안은 이 재건축 조합에게 이익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거든요. 이런 식의 일방적인 찍어 누르기 공급 대책은 제가 봤을 때 규제 일본도의 기존 정책과는 다른 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호응도 크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도 이 공급 대책이 나왔다고 해서 매매가가 잡히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시장의 욕망을 이해하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만, 정책 기조를 바꿔야만 이 주택 공급 정책도 실효성을 띠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23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후폭풍 짚어봤는데요. 이 청와대 집단 사표의 이 수립 형태는 주목해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